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려사는 삼국시대보다는 자료가 많지만 여전히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600년 전 역사이기에 자료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선에 비해서는 자료량이 부족한 법이죠. 야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해석하거나 추론해야 하는 고려에 밝혀지지 않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고려 역사의 미스테리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조왕건이 멸망한 발해의 왕자 대광현의 망명을 받아준 시점입니다. 발해는 926년 멸망했습니다. 발해 멸망 후 발해의 마지막 왕자였던 대광현이 발해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을 해왔고 태조왕건은 이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대광현의 망명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서별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사는 934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고려사 저료는 925년, 즉 발해 멸망 1년 전의 일로 기록하고 있고 동국통감은 발해가 멸망하던 해인 926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발해 멸망 전인지 발해 멸망 그 시점이었는지 발해 멸망으로부터 몇 년 후였는지에 따라 대광현의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고려의 후삼국 통일 후 견훤의 후일담입니다. 태조왕건은 발해왕자 대광현의 망명을 받아주었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귀순을 받아주며 신라 왕실이었던 경주 김씨는 경주내의 기득권을 보장받습니다.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시킨 뒤 견훤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나이 70에 등창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견훤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어도 자신이 건국했던 후백제의 수도 전주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못한 걸 수도 있죠. 견훤은 그나마 전주와 가까운 충청남도의 논산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견훤은 유언으로 전주를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고 현재 논산에는 견훤 왕릉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무덤도 견훤 왕릉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태조 왕건의 유훈이었던 훈유 10조 가운데 뜨거운 이슈가 되는 제8조입니다. 제8조에서는 태조 왕건이 차령산맥 이남 공주강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국가 요직에 등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국 망명 집단도 쿨하게 받아줄 정도로 통합을 중요시 여겼던 태조 왕건이 왜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지 의아한데요. 이는 오늘날 지역 갈등의 일환으로 악용됩니다. 학자들이 해석하기론 태조 왕건이 제8조에서 운운한 지역은 청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 건국전 태봉의 궁예가 왕건 등 패서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청주 지역 세력들을 등용하려고 했거든요. 아마 태조 왕건은 이를 경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대왕 해종 제위의 마지막에 일어난 왕규의 난과 관련해 의문이 전해집니다. 외가 쪽 힘이 약했던 해종은 외가 쪽 힘이 강했던 두 이복 동생들에게 압박을 받았는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태조 왕건도 사망 직전 왕규와 박술희 두 개국 공신들에게 해종의 뒤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왕규와 해종 사이도 멀어져서 왕규는 박술희를 유배 보내고 해종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요. 비록 해종이 암살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사망하고 해종이 죽자 왕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박술희가 유배가 있는 곳으로 자객을 보내 박술희를 살해했죠. 해종의 두 이복 동생들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각각 3대왕 정종과 4대왕 광종으로 등극하는데 왕규가 반란을 일으키고 박술희를 제거한 게 과연 왕규의 소행이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이 모든 건 왕규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정종과 광종의 사건 조작이 아니었을까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려 중앙군의 운영 방식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려의 궁궐과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은 소위 2군 6위제로 6대왕 성종때 수립되었습니다. 2군 6위 소속 군인들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2군 6위 소속 군인은 직업군인으로 일반적으로 가문 대대로 군인 직업을 세습했으며 이들은 군복무의 대가로 군인전이라는 토지제도를 받았다는 군반제론입니다. 하지만 2군 6위 군인이 전부 직업군인이고 모두에게 군인전이 지급되었더라면 고려 땅은 남아나질 않겠죠. 두 번째 해석은 평상시에는 농사 등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거나 전시에 군인으로 동원되었다는 부병제론입니다. 2군 6위 소속의 군인을 특수직업 계층으로 이해하지 않고 일반 농민들이 징병되었다고 하는 주장으로 농민이기에 군인전을 받지 않은 대신 군역을 수행하는 기간 면세 혜택을 받았다는데 면세의 혜택도 모든 2군 6위 군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죠. 또 두 가지 방식이 적절히 섞여서 운영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993년 거란족의 1차 침입 당시 거란군을 이끄던 소순영의 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순영은 고려 측에 자신의 80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허장성세를 펼쳤지만 이는 당시 고려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희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믿어서 겁먹었지만요. 절대 80만이 아니라고 확신했기에 서희가 당당하게 외교談판에 나선 거죠. 그렇다면 정확히 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으며 학자들별로도 다르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건 정설이죠. 천추태후의 실제 정사 개입 여부도 논란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기론 천추태후가 내연남 김치향을 비선실세로 두고 자기 아들이었던 칠대왕 목종을 꼭두각시로 만들며 국정을 농단했다는데 과연 어디까지 천추태후가 정치에 개입했는가가 논란이죠. 목종 때에는 목종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천추태후 입김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목종 때에 펼쳐진 정책들은 목종이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이죠. 하지만 조정의 요직들은 김치향 일파들이 득을거렸고 김치향이 자기 아들을 차기 국왕으로 밀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다만 김치향도 정치에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천추태후와 칠대왕 목종을 끌어내리고 심지어 칠대왕 목종을 죽였던 강조의 정변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꽤 많습니다. 첫째, 목종은 이전까지 접촉이 없던 강조에게 뭘 믿고 구원을 요청했을까요? 둘째, 강조는 목종의 부름에 개경으로 내려갔다가 김치향 부하에게 속아 서경으로 돌아가던 중 아버지에게 한 번 더 속아 개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개경 가까이 도착했을 때 목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설였다죠. 왜 망설였을까요? 목종은 이미 강조에게 개경으로 들어오라는 왕명을 내렸잖아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셋째, 강조는 그럼 언제부터 목종까지 뒤통수 칠 생각을 품었을까요? 넷째, 강조가 내려오는 걸 뻔히 알고 있던 김치향은 대체 뭘 하다가 가만히 다녔을까요? 다섯째, 강조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천추태후는 또 살려둡니다. 왜 천추태후는 살려두었을까요? 초기 강감찬의 행적도 의문입니다. 강감찬은 개국공신 집안입니다. 또 늦은 나이긴 했지만 과거 문과에 장원급제한 사람이죠. 어찌된 이유인지 강감찬은 집안도 빵빵하고 수석으로 과거에 합격했음에도 20년 가까이 지방관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강조의 정변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요직에 진출하는데 그럼 강감찬이 강조와 어떤 연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발탁된 건지 모르겠죠. 그리고 거란의 2차 침공 당시 항복하자는 고려 신하들의 의견에 반대하며 팔대왕 현종에게 끝까지 싸우자고 하면서 현종에게 잠시 피난을 떠나라고 제안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기록이 없습니다. 현종의 피난길엔 강감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2차 침공 때 강감찬이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2차 침공 이후 현종이 그토록 강감찬을 중용했던 걸 보면 뭐라도 했긴 했겠죠? 고려 현종은 발해 부흥운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지원해주지 않았을까요? 발해 멸망 후 요동반도에는 발해 왕실 대열림이 발해 부흥운동 차원에서 건국한 흥료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침공을 끊임없이 받아서 흥료국에선 고려에게 구원 요청을 했지만 당시 고려의 8대왕 현종은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내긴 보내는데 이는 흥료국을 지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란족이 흥료국을 멸망시키고 혹시 모를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경계를 강화하는 정도였죠. 같이 고구려 부흥의식을 펼쳤던 발해운동을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유로 세 차례의 요나라 침입을 모두 막아내고 이제 겨우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기에 현종은 구태여 또 전쟁의 불씨를 키우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이유와 흥료국이 명분만 발해 부흥운동을 내세웠지 실질적으로는 발해와 관련이 없었을 거라는 이유 정도로 추론해볼 수 있죠. 윤관의 별무반이 개척한 동북구성의 위치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107년 16대왕 예종은 아버지 15대왕 숙종의 유지에 따라 17만 별무반의 대여진 정벌을 공표했습니다. 총사령관 윤관은 17만의 별무반 병력을 이끌고 두만강 부근에서 여진 부족장들을 거짓으로 연회에 초대하여 전부 죽인 뒤 그대로 여진 부락을 습격, 겨우 한 달 만에 135개의 촌락을 파괴하고 3,740명의 수급을 베었으며 1,030명의 포로를 사로잡았고 이후 여진족 3,000여 명이 고려에 귀화하였죠. 한 달 동안의 정벌 전쟁 결과 동북면 국경지대에 6개의 성을 신축하고 기존 국경선에서 더 나아가 3개의 성을 새롭게 쌓으니 총 9개의 성을 일컬어 동북구성이라 하였죠. 문제는 이 동북구성의 위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설만 분분한데 크게 동북구성의 위치를 제한하려는 식민사관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반발로 더 과장하려는 극단적 민족주의 사관의 입장, 그 사이를 절충하려는 입장 등이 있죠. 한국의 진취적인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식민사관에서는 동북구성이 동해안을 끼고 있는 함경남도의 함흥평화라고 주장하고 해방 후에도 꽤 오랫동안 정설로 내려왔는데 현재는 폐기된 학설이고요. 극단적 민족주의자는 동북구성이 두만강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죠. 두 학설에 대한 절충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함흥평야보다는 위, 두만강보다는 아래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소드마스터, 척준경의 마지막도 의문입니다. 척준경은 젊은 시절 여진정벌에서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은 전설의 무훈을 쌓으며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척준경에게 감동을 받은 별무반 총사령관 윤관이 척준경을 양아들로 삼을 정도였죠. 윤관 사후 척준경도 정계로 진출하고 또 당대 최고의 권세 가문 인주 이씨의 이자겸이 척준경과 사돈을 맺으며 척준경은 이자겸 다음 고려 조정의 넘버 2였습니다.
1126년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이 고려에 조공관계를 요구해옵니다. 그간 고려가 무시하던 애들이 조공관계를 요구해오니 고려 조정은 다 반대했지만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찬성했죠. 이자겸이야 전쟁이 난다면 본인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반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진정벌에서 누구보다 활약했던 척준경이 조공관계를 받아들이자고 한 의도가 다소 의아하죠.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17대왕 인종을 겁박했던 이자겸의 난에 동참하지만 척준경도 이자겸의 악행을 안 좋게 보고 있었고 인종에게 포섭된 척준경은 이자겸을 제거했습니다. 그럼 이제 척준경이 고려 조정의 넘버원인데 척준경을 탄핵하라는 정지상의 상소에 척준경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척준경이 마음만 먹으면 군대 동원해서 자기 욕하는 놈들 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는데 그저 유배령을 받아들이죠. 왜 그랬는지는 의문입니다. 17대왕 인종도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호되게 당한 인종은 문벌귀족 권세 가문이라면 치를 떨었는데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서경파 귀족들을 적극 등용하고 개경파 귀족들을 멀리합니다. 심지어 풍수지리학자 겸 승려였던 묘청의 말을 듣곤 서경, 천도를 준비하죠. 묘청과 서경파 귀족 정지상은 인종이 뭐 승인을 해주니 서경, 천도 준비를 착실히 해갔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 인종이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겁니다. 실컷 서경파들 기대는 올려놓고 개경파들 긴장하게 만들어놓곤 인종이 서경, 천도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겁니다. 결국 초조해진 묘청은 서경에서 국왕의 인가 없이 새 정보를 발표해버립니다. 엄연히 반란이죠. 이에 인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경파 귀족 김부식에게 진압군을 조직해서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하죠. 대체 무엇 때문에 인종은 마음을 바꿨을까요? 묘청의 과잉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서경천도 후 일어난 부작용의 후환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개경의 문벌귀족과 결탁하는 편이 왕권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걸까요? 고려 중기에 유명한 두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령과 이광필인데요. 두 화가는 고려시대 도화원 소속의 정식 화원이었습니다. 즉 직업화가였다는 뜻이죠. 이령이 그린 대표적인 예성 강도인데 송나라 황제가 이령의 그림을 보고 근래 사신을 수행해온 고려 화공이 많았으나 이령의 솜씨가 가장 뛰어나다라며 술과 음식을 내리고 명품 옷들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광필은 이령의 아들로 아버지처럼 산수화를 주로 그렸다고 하는데 고려의 19대 왕 명종은 이광필이 아니었더라면 삼한 그림의 맥이 거의 끊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그림들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고려 최대의 무역 항구 병란도의 위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조선에 한강이 있었으면 고려에는 예성강이 있었는데 병란도 시장이 정확히 언제쯤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수도 개경으로 물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였던 만큼 고려의 항구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송나라 사신단도 병란도를 통해 고려로 입국했는데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하고 기록한 섬화봉사 고려도경을 보면 병란도에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다고 써두었죠. 병란도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찻집과 술집이 즐비했으며 외국 상인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심지어 전당포도 존재했습니다. 수중국 공연도 있었고 차력쇼도 있었죠. 중국 말고도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 상인도 병란도를 방문했으며 심지어 고려에서는 대식국이라고 부르던 이슬람 상인도 병란도를 찾았죠. 이 이슬람 상인들이 고려를 서양에 소개하며 코리아라는 이름이 탄생했고요. 그러나 고려의 대외 개방성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병란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견해가 있죠. 송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고려 상인의 송나라 방문 횟수는 지극히 빈약하며 이슬람 상인이 고려의 병란도를 방문한 횟수도 고려 500년 통틀어서 딱 3번이죠. 고려 문인들이 시에서 노래한 병란도의 화려함도 그저 시라는 특성상 수사학적인 과장일 수 있으며 고려는 기본적으로 민간 무역을 제한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밀무역이 성행하기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록이 매우 많고 무역은 오로지 공무역만 허용되었죠. 따라서 그렇게까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신라의 울산왕보다도 못했다는 주장이 있답니다. 초기 무신정권의 권력기관이었던 중방의 정확한 창설 시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방은 중앙군 2군 6위 중 최고위 장교 16명이 회의를 맡던 기구로 무신정변 이후 고려의 국왕과 조정을 대리하여 국사를 전담하는 최고 의결기구가 되었는데 이 중방이 정확히 언제부터 만들어져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신정권의 세 번째 주인이었던 경대승의 사인입니다. 무신정권이 수립되고 첫 주인이었던 이의방이 폐악질을 삼자 원로 장교이자 함께 무신정변에 참여했었던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한 뒤 중방의 주인이 되었죠. 그러나 이번엔 정중부의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이 고려 왕실과 조정을 농단하자 정의로움에 보다 못한 26살의 젊은 장수 경대승이 1179년 군대를 동원해 정중부와 그 일파를 모조리 제거한 뒤 무신정권의 세 번째 주인이 되었습니다. 경대승은 무신정권의 주인이면서도 중방의 힘을 약화시키고 문신정치로 복구하려고 하였지만 최고 권력자로 부상한 지 고작 4년 만에 30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암살의 정황은 없어서 암살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전까지 지병을 앓았다는 기록도 없답니다.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경대승이 사망한 그 원인이 전해지지
보이지 않죠. 만약 문신 복고 정치를 추구했던 경대승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후 고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는 일이었죠. 만적의 주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라고 알고 있지만 최충원의 노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사노비라고만 적혀있는 만적은 1198년 수도 개경에서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며 천민들의 반란을 도모했지만 이것이 사전에 발각되어 반란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이 반란의 주종자들을 최충원이 진압했습니다. 최충원이 진압했을 뿐 최충원이 만적의 주인이라는 기록은 없죠.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의 범인입니다. 고려로 들어온 거란족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몽골이 연합해 강동성 전투에서 거란족을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몽골과의 첫 접촉이었는데 이후 고려에게 몽골이 요구하는 곡물의 양이 지나칠 정도로 커집니다. 고려는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도한 곡물을 요구하러 온 몽골 사신 저고여가 몽골로 귀국하던 길에 국경을 넘지 못한 채 고려 땅에서 피살되었습니다. 훗날 몽골은 이를 빌미로 1차 침공을 해오는데 저고여를 피살한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뽑은 가장 유력한 범인 후보는 고려와 몽골이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여진족의 소행이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하진 않습니다. 최후에서 최항으로 무신정권의 주인이 넘어가는 과정도 의문스럽습니다. 최충원에게서 아들 최후에게로 권력이 세습되면서 최씨 정권기가 열렸는데 최후도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야 했는데 문제는 최후에게 아들이 없었죠. 처음엔 사위에게 후계를 넘기려고 했으나 사위가 딸과 싸우는 바람에 최후가 어쩔 수 없이 사위를 죽였죠. 최후에게 아들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최후가 창기와 낳은 사생아 만종 만전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천출사생아인데다가 어려서부터 온갖 천박한 짓을 자행하고 다녀 최후에게 아들 대접은커녕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후조차 어쩌지 못하는 두 형제의 각종 망나니 짓에 최후는 두 형제의 머리를 깎게 하고 지방의 절로 강제 출가시켰죠. 절의 승려로 있으면서도 두 형제는 당대 최고 집권자의 아들이라는 출신과 승려라는 신분을 이용해 인근 고을의 백성을 상대로 사채업을 벌이면서 각종 폐악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최후가 다른 선택 없이 만종 만전 형제 중 한 명을 후계로 지목해야만 했을 때 동생 만전을 선택했습니다. 왜 형 만종이 아니라 동생 만전인지 그 이유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려 청자 중 상감청자의 탄생 배경입니다. 고려 청자는 대략 10세기경부터 고려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해 11세기에서 12세기경이 되면 청자에 아무것도 디자인하지 않은 순청자가 미의 절정을 찍고는 송나라 사신들도 고려의 순청자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려 청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상감청자였습니다. 상감이란 도자기, 철제, 금속판, 목재 등의 원하는 그림을 음각으로 퍼내고 파낸 홈에 같은 재료를 박는 공예 기법으로 한국사에서는 고대 시절부터 발전시켜온 기술이었습니다. 고려는 이 상감 기술을 순청자였던 고려청자에 적용하면서 상감청자를 탄생시켰는데 이 상감청자가 가장 많이 제작되고 보편화되었던 시점이 바로 대몽항쟁기였던 23대 왕 고종제위기였습니다. 고려의 국토가 황폐화되거나 쑥대밭이 되어가던 그 전란통에 어떻게 그런 완벽한 예술작품이 성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죠. 삼별초의 항쟁을 이끄던 두 사령관 배중송과 노영희의 후일담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려 조정의 개경 환도를 거부하며 지속적인 대몽항쟁을 주장하던 무신정권의 잔존 세력이었던 삼별초 병력은 강화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뒤 진도 용장산성으로 들어가 항쟁을 이어갑니다. 결국 여몽연합군의 진압병력이 진도로 넘어가 진도에 있던 삼별초 병력을 토벌하는데 당시 삼별초 병력을 이끌고 있던 배중송과 노영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면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다고도 적혀있지 않았기에 그저 죽지 않았을까 추정만 할 뿐이죠.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원정을 떠난 여몽연합군은 규슈섬 하카타만 상륙에 성공하여 성공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태풍에 호되게 당하는데 1274년 1차 원정 당시 태풍에 무려 200척이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여몽연합군이 싸워서 죽인 일본인의 수보다 태풍으로 인해 익사한 여몽연합군 축수가 더 많았죠. 배가 태풍을 만나 침몰했을 때 수많은 여몽연합군 병사가 익사했다는 뜻은 병사들이 배 안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대체 왜 여몽연합군은 상륙과 해안가 장악에 성공해 놓고서 배 안에서 주둔하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충대왕이었던 충정왕의 죽음이 의심스럽습니다. 고려의 30대 왕 충정왕은 1349년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충정왕은 나이가 어려 도저히 고려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다는 판단에 고려 조정은 원나라 황실에 새로운 고려의 왕 추대를 부탁했습니다. 그 중심에 권문세조 기철이 있었고 당시 원나라 조정은 기철의 여동생 기황후가 실세였던지라 원나라 조정은 강릉대군 왕기를 새로운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1351년 원나라에 있던 강릉대군 왕기는 고려로 귀국해서 31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공민왕이었죠. 충종왕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갔는데 얼마 못 가 그곳에서 독살되었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공민왕 제2초에 일어난 조일신의 난도 의문투성입니다. 조일신은 공민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공민왕 옆을 지켜주던 최측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공민왕의 의중을 아는 신하였죠. 조일신은 공민왕이 기철 등 부원배 권문세족들을 적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고 조일신은 군대를 동원해 기철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나름 공민왕을 위해서 나서 주었건만 공민왕은 조일신이 권력을 빙자해 횡포를 부린다며 내쫓았습니다. 배신감에 조일신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죠. 자신을 위해 나서준 조일신을 공민왕이 왜 내쳤는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론 기철을 토벌했으면 됐는데 실패해버리니 아직까지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던 공민왕이었기에 행여나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조일신이란 꼬리를 잘라버린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문익점의 목화씨 반입 과정도 의문투성입니다. 문익점이 어떻게 목화씨를 가져왔는가는 거의 전해지지 않으며 후대의 영화처럼 각색되어 퍼졌을 뿐이죠. 원나라 때 목화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었으며 원나라를 방문하는 누구든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나라의 목화가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품종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문익점이 가져온 품종이 어디 품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각색된 영국남에서는 중국 남부지방으로 유배를 갔던 문익점이 남부지방의 품종을 몰래 가져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익점이 유배 갔다는 기록은 없답니다. 노국 대장공조사 후 공민왕의 정치 개입 여부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기론 유등왕이 그지없던 공민왕이 1365년 사랑하던 아내 노국 대장공주사 후 정신병을 앓으며 모든 정사에서 손을 떼고 사치스럽고 문란하고 향락의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돈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국정을 농단하기도 했죠. 분명 맞는 사실이나 과연 공민왕이 모든 정사에서 손을 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국대장공주사 후 신돈이 국정농단을 일삼을 때 공민왕은 이인임, 이성계 등을 내세워 요동정벌을 감행해 일시적이나마 요동을 차지하였습니다. 신돈을 제거한 뒤로 공민왕은 최영, 이희, 정지 등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외부의 약탈을 막을 수 있는 수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죠. 이걸 보면 정치에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우왕의 아버지입니다.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공민왕은 노국 대장공조사 후 그 어떤 여자와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명덕태후가 후궁을 붙여주어도 잠자리는 결코 피했죠. 그런데 아직 신돈이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시절 공민왕은 신돈의 여종이었던 반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모니노인데요. 그 어떤 여자와도 접촉하기를 꺼렸던 공민왕이 어떻게 반야라는 여인에게서 모니노를 볼 수 있었을까요? 모니노가 공민왕의 아이라는 건 공민왕의 일방적 주장이었을 뿐 그 증거가 없었죠. 반야는 모니노를 신돈의 집에서 계속 기르다가 아이가 7살이 되자 왕자의 신분으로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후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받고 공민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했던 거죠. 이때도 우왕은 신돈의 아들이라는 스캔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위화도 회군 당시 이성계의 진심입니다. 최영의 요동정벌을 반대하던 이성계는 꾸역꾸역 정벌군에 참여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했는데 도저히 요동정벌이 무리임을 깨닫고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 회군합니다. 이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며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는 첫 스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화도 회군 때부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품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반반이랍니다. 분명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전에 정도전과 만나 친해졌습니다. 다만 역성혁명이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고 또 엄연한 반역이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 때부터 역성혁명을 이성계가 확신하고 있었다고 볼 순 없는 거죠. 최영의 무덤입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숙청된 최영은 결국 사형당합니다. 죽기 직전 최영은 내가 한평생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최영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최영의 무덤에서 풀이 나고 있지만 한동안 최영의 무덤엔 실제로 풀이 나질 않았고 그래서 풀 한 폭이 없는 최영의 무덤은 오래도록 적분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지막은 정몽주와 이방원의 시조입니다. 정몽주가 정도전 등 급진 신진서대부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고 이성계는 미온하게 움직일 때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니 바로 시조였던 하여가였죠. 하여가를 읽은 정몽주는 이방원에게 단심가라는 시조로 화답하여 우리 쪽으로 붙으라는 이방원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했고 그래서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원과 정몽주가 시조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은 고려 역사를 다룬 정사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시조의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